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남편이 퇴직 후 노후 대책으로 마련했던 펜션이었죠. 자식이 없던 저희 부부로서는 다른 무엇보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그 대안으로 선택한 거였어요. 제주도에서 멋진 풍경도 즐기고 좋은 공기 마시며 돈 걱정 없이 살아보자는 게 남편의 야심찬 계획이었거든요.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당장 퇴직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당장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펜션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더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속았지 뭐예요. 남편 놈은 애초에 직장을 그만둘 생각도 없었고 심지어 펜션을 구입한 적도 없었어요. 제가 24시간을 매달려 쓸고 닦고 손님을 상대했던 그 펜션이 우리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저는 망연자실했고 이후에 알게 된 경악스러운 상황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저희 부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부터 소상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부푼 꿈을 안고 서울에 상경했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 혼자 살게 되었어요. 원하던 대학에 합격해 드디어 혼자 살게 되었거든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빠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 소원은 집을 떠나 사는 거였어요. 엄마 혼자 집에 두고 오는 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그건 엄마의 선택이기도 했어요. 머리가 조금 큰 이후부터 저는 늘 엄마한테 아빠와 헤어지라는 얘기를 해왔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이런 말로 넘겼거든요. 다른 집 남자들은 좀 다를 것 같지? 다 똑같아. 그래도 네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감정 조절을 잘못해서 욱하는 거지. 툭하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한테 손찌검하고 마음에 안 들면 위아래 안 가리고 화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아빠 눈치를 안 보고 산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언제 버럭 소리를 지를지 몰라서 가슴을 졸이고 혹시라도 내 잘못 때문에 엄마가 아빠한테 맞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지내야 했으니까요. 거기다 아빠 뜻을 거스르면 용돈이 끊기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엄마와 함께 집에서 내쫓기기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집을 탈출하고 싶었겠어요. 제가 길을 쓰고 공부해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서울로 올라오고도 한동안은 혹시라도 아빠가 불시에 서울에 오시면 어쩌나 걱정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도 서울살이에 적응하느라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져버렸어요. 지하철이 없는 지방도시에서 자란 저로서는 시간을 맞춰 도착하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노선에 따라 한강을 건너기도 하는데 그때는 한참이나 넋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영업하는 동대문 쇼핑몰과 다양한 이벤트가 많은 홍대를 찾는 재미도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 서울은 말 그대로 신세계 그 자체였어요. 거기다 난생 처음 소개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자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4년간의 대학 생활이 고3, 1년보다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졸업학기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몇 번의 연애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돈도 조금 모았어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모았던 건 아니었는데 결국엔 이 돈을 모은 게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졸업학기가 되자 취업 준비로 다들 바빠졌는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지인 딸 결혼식에 참석차 서울에 오신 거예요. 당시 저는 학교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살고 있었어요. 주말이라서 늦잠을 자고 아점으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당시엔 남자친구랑 헤어진 상황이라서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아빠가 떡하니 서 계시지 뭐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어요.
아빠 그늘을 떠나 산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아빠는 제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기집애가 하고 사는 꼴이 이게 뭐냐? 하루 종일 퍼질러 자고 이제야 일어난 거야? 애비는 네 학비 대느라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졸업이 코앞인 놈이 잠이나 퍼자고 잘하는 짓이다. 너 이럴 거면 당장 집으로 내려와. 평일 내내 강의의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주말에 모자란 잠을 충당했을 뿐인데 아빠는 제 말을 들은 생각도 않고 엄청 화를 내시며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내려가자고 억지를 부리셨어요.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매일 이러는 거 아니라고. 주말이라서 그동안 못 잔 잠 몰아잔 것 뿐이에요. 제가 매일 늦잠 자고 방탕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학교까지 그만두라니 너무하잖아요. 아빠는 왜 항상 남의 말은 안 듣고 아빠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세요? 엄마한테 그러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저까지 아빠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그러시나 본데 전 엄마처럼 순순히 아빠 말대로 살진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거라고요. 20년 넘게 꾹꾹 참고만 살았던 저는 그날 그간의 울분을 한꺼번에 터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아빠가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등록금은 이미 완납이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도 매달 들어가는 원룸 월세와 생활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으로 월세와 기본 생활비를 내면 딱이더라고요. 미리 모아둔 돈이 없었더라면 학원비는커녕 옷 한 벌 사입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비록 아빠한테 대드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동안 고생 않고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건 아빠의 지원 덕분이었다는 것과 그게 금액적으로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도 반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은아, 너 졸업하고 다시 여기로 내려올 생각 없니?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 여기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일단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기로 하긴 했는데 결과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 아빠는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전화했어. 혹시라도 네 아빠가 잘못되면 그땐 정은이 네가 얼마나 후회가 되겠니? 기껏 서울에서 대학까지 다닌 딸한테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게 자식 앞길 막는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는 네가 와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부탁할게.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엄마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할 정도로 아빠가 많이 아프다는 게 솔직히 실감이 나지는 않았어요. 평생 거대한 산처럼 제 앞에 버티고 서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엄마 전화를 받은 뒤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취업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올라온 서울인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낙향하는 기분이라서 선뜻 결심이 안 섰어요. 그러다 얼마 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온 아빠를 보고는 앞뒤 잴 거 없이 귀향을 결심했어요. 그날 본 아빠 모습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봐왔던 아빠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아빠를 못 본 지 불과 2달 정도 지났을 뿐인데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무섭게까지 했어요. 저희 아빠가 180이 넘는 키에 몸무게가 100kg에 가까운 거구시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검사하러 오셨을 당시 몸무게가 70kg가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적당한 몸무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살이 빠진 탓인지 얼굴에 병색이 짙어 보여서 그런 건지 아빠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저를 보고 버럭 소리부터 질렀을 아빠였지만 기운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병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신 건지 그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런 변화에
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검사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엄마가 쓸데없이 너한테 말해놓은 모양인데 이거 하나만 똑똑히 알아둬라. 아빠 이렇게 안 쓰러진다.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도 그동안 네가 벌어서 살다 보니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을 거다. 한 달도 안 돼서 힘들다고 손 벌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버틴 게 아빠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런 각오로 살아라. 부모가 언제까지 네 옆에 있어줄 수는 없으니까. 아빠는 마치 다가올 미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듯이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그리 다정하지도 않았던 아빠의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쌓았던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아빠랑 조금은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빠의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지 뭐예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야 겨우 아빠를 마주볼 자신이 생겼는데 시도도 해보기 전에 영영 이별을 하게 되니 너무 억울하고 야속하기도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날 아빠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전 아빠 모습만 기억에 남았을 테니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 말이 그날처럼 마음에 와닿기는 처음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향으로 내려가 취직 자리를 알아보려던 제 계획은 전면 수정이 됐어요.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대신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가족이라곤 둘밖에 없는데 떨어져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엄마 역시 아빠가 떠나고 없는 집을 지키며 사는 게 고통일 테고요. 엄마가 집을 팔고 아빠가 하시던 사업체를 지인한테 넘기는 사이 저는 엄마와 둘이 살 집을 알아보았어요. 서울 집값은 제 고향집에 비하면 엄청 가격이 높았지만 그래도 아빠가 남기신 유산이 꽤 돼서 엄마랑 둘이 살 20평대 아파트는 살 수 있었어요. 아빠 앞으로 나온 보험금도 있어서 원한다면 더 큰 집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작은 평수로 집을 구했던 건 엄마의 노후자금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았던 엄마가 갑자기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기는 힘들 테니 있는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생활비 걱정 한번 안 했던 엄마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어떻게든 생활비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지방에 살면서도 시장보다는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던 엄마였지만 서울로 이사를 온 뒤로는 장바구니를 들고 한정장 가까이 되는 재래시장으로 장을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친구분들과 하시던 여행계도 깨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둘 끊어내셨어요. 심지어 화장품도 전에 쓰던 것보다 저렴한 걸로 바꾸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자식으로서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없으니 이제 내가 가장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더 기를 쓰고 취업 준비를 했고 다행히 졸업 전에 취직이 결정되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공기업이라서 이 정도면 취업 전쟁에서 선방한 셈이었어요. 거기다 남편도 직장에서 만났으니 저한테는 일과 사랑을 모두 쟁취한 곳이기도 했죠.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으로 입사 연도는 저보다 2년이 빨랐어요. 우리가 처음 직장 동료로 알기 시작했을 때는 저와 같은 사원이었는데 사귀기 시작하던 무렵에는 대리로 승진을 했어요. 호칭을 정대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입에 배서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을 정대리님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 호칭 덕분에 오히려 주변의 연애 사실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결혼 얘기가 나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다른 건 잔뜩 긴장해놓곤 정작 호칭에서 저도 모르게 정대리님이라고 불러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핀잔을 들었나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잘 수습을 해줘서 다행히도 무사히 넘기곤 했었죠.
제가 남편을 남편감으로 찍은 데는 바로 이런 성격 탓이 컸어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아빠 밑에서 자란 저로서는 성격이 유하고 주변과 타협을 이루는 사람한테 호감이 갔거든요. 이성을 만날 때마다 아빠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부분이 보이면 저도 모르게 위축되고 상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곤 했어요. 특히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버럭 소리까지 지르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이성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얼마나 우리 아빠랑 안 닮았나 하는 거였어요. 그런 점에서 제 남편은 제 걱정을 잠재우기 충분했어요. 일단 성격이 온화해요. 화도 잘 안 내고 독불장군처럼 자기 주장이 강하지도 않았어요. 일을 처리할 때 독선적으로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옆 사람과 상의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 상대를 설득하는데 공을 많이 들여요. 어떤 상황에서든 좌냐우냐 가르기보다는 중도 노선을 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때로는 이런 뜨뜨미지근한 성격 때문에 주위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는 남편의 이런 점이 좋았어요. 식당에 가서 메뉴 좀 못 고르면 어때요? 줏대가 좀 없으면 어때요? 이런 건 살면서 제가 옆에서 보완하면 되는 것들인걸요. 그런데 저희 엄마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던가 봐요. 결혼한다고 집에 인사를 드리러 데리고 갔을 때부터 반응이 좀 그랬거든요. 이유는 사람이 속을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차라리 네 아빠처럼 들이받아도 솔직한 성격이 낫지 저렇게 구렁이 삶아 먹은 것처럼 속을 알기 힘든 사람은 좀 그렇다. 남자가 박력도 없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서야 한 가정을 끌고 나갈 수 있겠니? 결혼 문제만 해도 그래. 너만 혼자 결혼하겠다고 난리지 남자 쪽은 뒷짐지고 먼 산 구경하듯 하잖니. 저런 성격들이 일 터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발 빼는 것부터 한다고. 넌 이런 남자랑 꼭 결혼을 해야겠니? 한창 눈에 콩깍지가 씌인 상황에 엄마의 이런 말은 귀에 박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만 똑똑히 알 수 있었죠. 저희 엄마의 이런 반대에 저는 속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속 편한 사람처럼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건데 장모님이 나를 못마땅해 하실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장모님도 그때 마음이 움직이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너무하잖아. 솔직히 아빠 같은 사람을 골랐던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난다고. 엄마는 자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에이, 속상해하지 마.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건데 뭐. 남편은 속상한 마음에 투덜대는 저를 어르고 달래주었어요. 엄마한테 많이 서운했던 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엄마한테 연락도 않고 제 힘으로 혼수를 장만했어요. 모르는 건 인터넷에서 찾기도 하고 기혼자인 지인들한테 물어가며 준비를 했죠. 엄마가 수시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도움을 주시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매몰차게 거절을 했어요. 됐어, 내일이야. 내가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꺼. 얘는 내가 네 엄마인데 자식 혼사에 어떻게 두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정서방 반대했다고 이러는 모양인데 엄마가 돼서는 그 정도 말도 못하니? 난 그저 너만큼은 좋은 사람 만나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길 바라서 한 소리야. 내 딸이니까. 엄마는 결혼 전에 어떻게든 저와 마음의 앙금을 풀려고 노력하셨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제 성격이 그토록 제가 싫어했던 아빠를 그대로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머릿속으로 결정을 해놓으면 주변의 말을 차단하고 듣지 않으려는 성격 말이에요. 결국 엄마와 화해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저는 결혼을 했고 한동안은 엄마와 소원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내가 힘들어지니까 제일 먼저 엄마한테 손을 내밀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나도록 애소식이 없자 조금씩 시댁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애가 안 생기는 게 마치 제 탓인 것처럼 몰아세우는데 속상해서 어디다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웃기는 사람이네. 애는 뭐 여자 혼자 갖는다니?
그리고 아직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달달 볶아? 내 말이 누가 보면 내가 애 못 가진 지 10수년은 된 사람인 줄 알겠다니까? 너무 애 안 생긴다고 신경 쓰고 그러지 마. 마음이 편해야 자연적으로 애도 들어서고 그러는 거니까. 그나저나 정서방은 잘 지내고? 그이야 뭐 잘 지내지. 엄마 미안해. 이럴 때만 엄마한테 연락해서. 얌체 같은 짓인 건 알지만 어디에 툭 터놓고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 부모 자식 간에 뭐 이깟 걸로 미안하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앞으로도 속상하는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 고민도 못 들어주겠니? 네가 정 애 문제로 걱정되면 잘 아는 한약방에 연락해 약 지어줄 테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알았지? 엄마랑 통화를 한 뒤에야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저는 얼마 뒤 걸려온 시어머니 전화에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야, 너는 통애는 안 가질 생각이니?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집들은 애가 안 생기면 친정부모가 나서서 한약도 지어 먹이고 사방팔방으로 임신에 좋다는 걸 찾아다 먹인다는데 너희 친정에서는 안 그러니? 난 우리 큰딸이 처대 가졌을 때 입덧이 심해서 밥을 통 못 먹길래 전국 팔도 다 뒤지고 다녔다. 적어도 부모라면 그 정도 정성은 있어야지. 자식 결혼식 때도 내내 뚱한 표정으로 있더니만 혹시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직 그러시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신다는 걸 제가 싫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병원에서도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이도 저도 딱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기다려보라고요. 다 때가 되면 애도 생기고 하겠죠. 하이고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다. 엄마는 뭐 아무나 되는 줄 아니? 박복한 여자들은 금은보화를 써도 못 갖는 게 자식인 거야. 당사자인 네가 이렇게 천하태평이니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니? 아휴. 그렇게 시작된 어머님의 손주 타령은 해가 갈수록 거세졌고 그렇게 4년이 지나가자 급기야 제 손을 잡고 불임 클리닉까지 가셨어요. 어머님의 닭달에 시험관 시술도 수차례 받고 애가 들어선다는 한약도 수없이 먹었지만 이상하게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몸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건지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의 최대 고민은 아이 문제가 되었고 남편과 그 문제로 다투는 날이 늘어갔어요. 어떻게든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너무 천하태평이었거든요.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내가 지난주부터 말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고. 그런데 지금이 몇 시야? 난 애 문제로 어머님한테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어쩌면 당신은 남의 집 일 보듯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냐고. 에이, 안 생기는 애가 이런다고 생기겠어? 자식 문제는 하늘에 맡겨야지. 당신도 너무 초조해하지 마. 애도 생길 때가 되면 생기겠지. 결혼 전에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남편의 성격이 이런 상황에 내 복장을 터지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왜 우스갯소리로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면 남편들은 잠자는 척을 한다고 하잖아요. 제 남편이 딱 그랬어요. 기껏 베란일에 맞춰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고는 초저녁부터 잠들어 버리기 일쑤였어요. 아니면 약속도 없던 사람이 누구랑 마셨는지 술을 진탕 마시고 새벽녘이 돼서야 집에 오고 말이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는 사이 우리 부부 사이는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악화되었고 한 집에 사는 동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로 지내게 되었어요. 방도 따로 쓸 정도였으니까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부서를 옮겼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해서도 얼굴 보기 힘든 상태라 말만 부부지 정작 얼굴 마주하고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라면 언제 이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결혼기념일도 거의 그냥 넘기기 일쑤였고요. 그런데 결혼 7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남편이 결혼기념일날 외식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기념일을 챙겨주는 남편한테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옷도 좀 차려입고 화장에도 신경을 썼어요. 남편이 예약한 레스토랑은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훌륭했어요. 마치 연애하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살짝 들 정도로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식사를 마치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연애할 때 종종 제주도로 여행 갔었잖아. 그때 당신이 바닷가에 펜션 하나 짓고 살면 좋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어렵게 입을 뗐어요. 실은 아는 형님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하시는데 형수님이 암에 걸려서 펜션을 정리하실 생각인가 봐. 아무래도 형수님 모시고 병원에 다니려면 서울이 편하니까. 그래서 말인데 그 펜션 우리가 인수하면 어떨까? 당장 인수받겠다는 건 아니고 형님 말이 일단 얼마간 운영을 해보다가 자신이 서면 그때 인수하라고 그러시더라고. 내 생각엔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아. 당장 큰돈 투자해서 인수하라는 게 아니라 해보고 할만하면 인수하라는 거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좀 그랬잖아. 애 문제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줄었고 다 잊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좋은 풍경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살다 보면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의 뜻밖의 제안에 살짝 당혹스러웠어요. 저도 제주도는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직장도 그만두고 막연히 제주 생활에 대한 로망만 가지고 일을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꽤 좋은 조건이기는 했어요.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는지 남편이 쐐기를 박더라고요. 정 걱정되면 일단 당신만 퇴사를 하고 나는 회사 생활을 더 해볼게. 아무래도 펜션 운영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고정 수입도 필요하니까. 둘 다 퇴사를 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더 솔깃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 어차피 당시 다니던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공기업이 안정감은 있는데 솔직히 고인물이 되어가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일에 대한 성취감이 일반 회사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언젠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펜션 운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당장 쓸 짐을 챙겨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이동은 남편이 연차와 주말을 이용해 차에 짐을 싣고 배편으로 제주도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사전 답자차 미리 내려왔을 때 이미 받아서 크게 걱정한 거는 없었어요. 남편의 선배분은 몇 번이나 제게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하시고는 먼저 서울로 올라가셨고 남편은 주말까지 남아서 펜션 일을 도와주었어요. 예약 플랫폼은 이미 구축돼 있어서 예약 확인과 손님들의 문의 응대에만 하면 됐어요. 비대면 체크인이라서 아침에 청소를 싹 끝내놓고 낮 시간부터는 쉴 수도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고요. 혼자서 5개나 되는 방을 관리하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요령도 생기고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일요일 낮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곤 했는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자주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점점 제주도를 찾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서운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비록 함께 지내는 시간은 줄었어도 전보다 사이가 좋아졌으니까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지내다 보니 인근 펜션 주인들과도 친해져서 제가 알지 못했던 제주 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해결법도 많이 얻어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슬슬 펜션을 인수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수입이 남편 선배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남편이 전달받아서 공과금 처리도 하고 운영비도 써야 해서 수입 구조가 투명하지 않았는데 펜션 인수하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제주도로 내려왔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보, 내가 당장 회사를 그만두기는 힘들 것 같아. 현실적으로 빚을 안고 시작하는 일에 고정 수익까지 없으면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 당신만 허락한다면
내가 딱 2년만 더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 될까?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는 펜션 주인이었어요. 제가 주인이라도 하루빨리 펜션을 정리하고 홀가분해지고 싶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1년 가까이 우리 편의를 봐준 셈인데 그걸 2년이나 더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문제라면 걱정 안 해도 돼. 형님이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형수님 간병하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시거든. 뭐든 우리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원할 때 인수해도 돼. 그럼 나 2년 더 회사 다녀도 되는 거지? 남편은 신이 난 아이처럼 밝은 얼굴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대로 펜션 업무를 처리해 나갔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비대면 체크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를 만나서 체크인을 하겠다는 손님이 있어서 정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본 손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아르바이트생이냐고 묻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펜션 주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황당한 표정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수받겠다고 했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실례지만 누구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 이 손님은 불과 1년 전까지 이 펜션을 운영해왔던 진짜 주인이었더라고요. 젊은 부부한테 펜션을 넘기기로 하고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깜짝 이벤트로 직접 숙소에 예약을 하고 펜션을 찾아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던 아는 형님이 바로 이분들이었던 거예요. 정확히는 아는 형님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이었지만요. 남편이 제게 말했던 대로 이분들은 새로 펜션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사람들한테 1년간 임시로 펜션을 맡긴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제가 알고 있던 상황이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제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선배라는 사람이 우리 부부를 속인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그런데 이어진 상황을 보고는 나를 속인 인간이 누군지 똑똑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우리가 펜션 맡기고 떠나던 날 이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쪽이 새로 펜션을 인수하기로 한 부부고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때려 맞은 것처럼 딩 했어요. 사진 속에는 내 앞에 중년 부부와 더불어 제 남편과 저랑 같은 부서였던 여직원이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어찌나 금실이 좋던지 하도 예뻐서 우리가 가격도 많이 깎아주기로 했다니까요. 부부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신원도 확실하고 특히 남편분이 사교성도 좋고 일처리도 확실해서 믿고 펜션을 맡기기로 한 거예요. 매달 수입이 찍히는 것도 그렇고 손님들 후기가 좋은 걸 보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3개월 차부터는 월급도 올려줬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정확히 누구인 거예요? 그 말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지금까지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공짜 일꾼으로 부려먹고 있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는 저를 보자 중년 부부는 설을 부촉해 안채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 이 남자의 본부인이 저고 이 옆에 여자는 직장 동료라는 얘기를 듣고는 저보다도 더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불륜 커플한테 펜션을 맡긴 거란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대? 멀쩡한 부인을 두고는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속여서 일까지 부려먹어? 거기다 그쪽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낸 월급도 못 받았다는 거죠. 아이고, 어쩜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있냐? 내가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에요. 우리가 말 않고 몰래 와봤으니 망정이지 연락하고 왔더라면 이 인간들이 또 어떻게 속였을지 모르리잖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연락을 해서는 당장 인수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고용인으로 좀 더 일해도 되냐고 그러더니 이런 짓거리를 하느라 그런 거였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와 그래주면 더 좋다고 그랬죠. 사실 1년 여행 다니며 쉬다 보니까 다시 일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매달 따박따박 돈도 들어오겠다.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세상에 젊은 사람이 어쩌다 그런 인간들한테 속아서 이런 일을 당했대요. 혹시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우리가 법정에 가서 증언도 해줄 테니까. 그러니 이대로 쓰러지지 말고
이 악물고 싸워요. 전주인 아주머니 말 맞다나 저도 이렇게 물러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친구분 도움을 받아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남편과 내연녀의 뒷조사에 들어갔죠. 두 인간이 만나기 시작한 건 벌써 4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이후로는 아이의 살림을 합쳐서 부부 행세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는 건 저희 시어머니도 그 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주 모자가 짜고 그동안 저를 속인 채 이중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둘이 편하게 함께 살기 위해 저를 제주도로 보내놨던 거였죠. 아마 처음엔 펜션을 사서 저만 내려보낼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운 좋게 월급쟁이 운영자를 구하는 펜션 주인을 만나고는 바로 계획이 바뀐 걸 테고요. 불륜도 편하게 하고 제가 일한 돈까지 지들이 받아 챙기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이성적인 판단이었어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 어떻게든 그 인간들한테 많이 뺏어내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과 상간녀 월급에 차압을 걸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회사 내에서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퍼지게 됐고 저는 손 안 대고 코풍격으로 두 인간을 회사에서 매장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제가 펜션에서 일하며 받았어야 했던 임금을 돌려받았고 재산 분할은 물론 남편이 불륜으로 결혼을 파탄으로 몰고 간 점을 따져서 위자료도 톡톡히 받았어요. 그 위자료에는 저를 퇴사하게 만들어 앞으로 생길 수 있었던 고정 수입을 못 받게 만든 것까지 고려해 꽤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펜션 주인분들도 남편과 내연녀 앞으로 사기죄로 소송을 거셨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한 끝에 저는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남편 돈과 내연녀 돈으로 금융치료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돈에 제 퇴직까지 합해서 제가 그동안 관리해왔던 펜션도 인수했어요. 원래는 대출을 끼고 살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서울집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오시기로 하면서 일종의 합작 투자 형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비록 남편 놈한테 속아서 내려온 제주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의 이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저를 속이고 못된 짓거리를 하던 남편과 상간녀는 이제서야 지들이 저지른 죄값을 받고 있다더군요. 회사에서도 잘리고 주변의 평판도 떨어지고 거기다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장은 몰라도 결국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이잖아요. 악을 뿌리면 결국엔 불행만 자랄 뿐인 거죠. 아무튼 의도치 않게 제주에서 시작된 인생 이막이지만 제대로 한번 살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참 지나고 보면 어리석고 속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제 지나간 과거를 써보려 하네요. 35살 남편을 사별했고 애도 없이 그렇게 남편만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보다 못한 친정엄마는 누구라도 만나라고 재혼을 추천하셨죠. 그때는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이대로 나 역시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고만 생각할 때라 사실 엄마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너무 사랑했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었거든요. 엄마 됐어, 무슨 재혼이야. 이 사람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다시는 결혼 안 해요. 엄마 생각은 안 할 거야? 밤마다 네가 그렇게 울면서 지내는데 엄마는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누구라도 만나나 봐. 사람은 사람으로 잊혀지는 거래더라.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요. 내가 잘 추스릴게. 어떻게 추스려? 감정이 마음대로 돼? 하여튼 속상해서 원. 하필 과부 팔자를 왜 닮아가지고
진짜 엄마는 너 잘못되면 못 살아. 알지?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 애도 없는데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 엄마, 걱정 안 시킬게요. 엄마도 과부였기 때문에 본인 탓을 참 많이도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한테는 내색할 수 없었고 정말 꿋꿋한 척 많이 했네요. 그렇게 2년쯤 지났을까? 회사에 자주 거래를 하던 거래처 사장님을 알게 되었네요. 회사는 작아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래처 사장님이 그냥 좋아 보였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이에요. 가끔씩 눈인사도 하고 그러다가 안부도 묻게 되었고 그냥 정말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은수씨, 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어요. 네? 저랑요?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지도 오래됐는데 따로 밥 한 번을 먹은 적이 없네. 우리 회사 담당이기도 하니까 한번 밥이나 먹죠? 아, 네, 그래요. 와,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에이, 밥 먹는 게 뭐라고 거절을 해요. 그래도 밖에서 먹는 건 부담스럽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밥 약속 잡았으니 제가 풀코스로 맛있는 거 다 사드릴게요. 그날은 진짜 지갑 두고 맛있는 거 실컷 드실 생각으로 나오세요. 네, 저 진짜 눈치 안 보고 많이 먹을게요. 심플하게 밥이나 먹자는 말에 몇 번 만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참 동정심이 생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과는 동정으로 시작된 관계였어요. 저와는 달리 이혼 후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남편이 그때는 정말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처음 애가 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사실 대단하다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애 하나도 아니고 둘을 혼자 양육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존경심까지 들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두 번째 남편은 오히려 세게 말을 하더라고요. 애가 둘이 있는데 그게 걸린다면 지금이라도 끝내자. 아니 괜찮아.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사실 남자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나 여러 가지로 당신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해도 돼. 한번 갔다 온 사람들도 급이 있는 건데 솔직히 너랑 나랑은 급이 안 맞잖아. 아마 어머님도 반대 많이 하실 텐데 괜찮겠어? 사실 나 재혼은 다시 안 하려고 했었어. 그만큼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거든. 근데 이런 마음 변하게 해준 게 당신이잖아. 아이가 있으면 어때? 내가 정말 100점짜리 엄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엄마의 공백을 채워주고 싶어. 진심이야. 은수야, 진짜 고맙다. 애들 엄마 집 나가고 하루하루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도 네 도움 많이 받았어. 남편이 힘든 고비가 있었는데 그걸 못 참고 전 와이프는 집을 나갔다고 했고 그때 당시 딸들 나이가 4살, 5살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을 떼놓고 나가 면접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 인생을 사는 전 와이프를 참 원망하는 남편이었죠. 그래, 사연 얻는 사람 없듯이 우리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지만 정말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재혼을 약속했네요. 하지만 역시나 저희 엄마는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너 남의 애들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진짜 힘든 일이야. 알아 엄마. 근데 나 자신 있어. 내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 이혼하고 한 번도 엄마를 만난 적도 없대. 그런 애들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나 믿어주라. 응?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재혼하라고 해서 너 급하게 서두르는 거야? 아니면 그냥 조금 있다가 더 좋은 사람 나타나거든. 어? 그렇게 하자. 엄마, 나 진짜 이 사람 좋아한다니까? 진심으로 엄마도 내 곁에 누군가가 있기를 바랬잖아.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래, 누가 널 말리냐? 잘 살아.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알겠지? 겨우 엄마를 설득했고 저희는 간단히 가족끼리 식사 그리고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었어요. 전 아이를 낳아본 적 없었지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요. 처음엔 초보 엄마라 서툴기도 많이 서툴렀어요. 그러나 애들은 엄마 없이 컸다고 하기에 너무 순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어요. 새엄마, 우리 진짜 엄마는 왜 안 와요? 엄마가 많이 바쁘셔.
대신 우리 혜리가 보고 싶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오실 거야. 진짜요? 나 우리 엄마 보고 싶은데. 한참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은 매사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엄마를 참 많이도 보고 싶어 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저런 속내를 비춰주는 것도 고마웠고 이 아이들의 빈자리를 내가 꼭 엄마로서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새엄마가 꼭 만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밥 잘 먹고 학교 갔다 오기다? 네, 알겠어요. 한 그릇 다 먹을게요. 아무래도 핏줄을 무시 못하듯 아이들은 저랑 잘 지내다가도 친엄마를 찾았어요. 그것이 밉다기보다는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아들처럼 챙겼고 늘 도시락에 그리고 학교 픽업 또 체육대회에 참가라도 하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음날 몸에 알이 배길 지경이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물수건 얹어주고 하계회라도 있으면 무슨 옷을 입혀서 우리 애들을 예쁘게 해줄까 하며 고민했네요. 대단하다 혜리 엄마. 우리는 친자식이라도 그렇게 못해. 아니 학교에서 혜리 엄마 유명하잖아. 열혈 엄마라고. 에이 친엄마 맞아요. 제가 가슴으로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아 맞다 미안. 혜리가 워낙 엄마 없기로 학교에서 소문이 났었어서. 이제 엄마 없는 아이 아니니까 그런 말 마세요. 그리고 우리 딸 학교일인데 당연히 몸 불살라서 해야죠. 그러니까 대단해. 우리가 보고 배운다니까? 우린 진짜로 나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 학교에서는 이미 제가 열혈 엄마로 유명했어요. 그 타이틀이 사실 나쁘지만은 않았네요. 우리 딸들 혹여나 엄마 없다고 기죽을까봐 더 당당하게 엄마 노릇을 많이 했었고 그간 엄마 없던 것이 소문이 나서인지 딸 친구들의 엄마들은 오히려 저를 대단하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늘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없었으면 진짜 애들이랑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너무 고맙다. 애들이 엄마 부재가 없으니까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야, 뭐. 동근 씨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아이들 같아. 나도 물론 초보 엄마라서 실수도 많고 혹시라도 애들한테 상처 줄 때도 있겠지만 애들한테 위로받는 것도 많거든. 그리고 난 애들 새엄마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진짜 잘할게. 그리고 애들도 당신을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이제는 내 말보다 당신 말을 더 잘 듣는다니까?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이들을 낳아본 적은 없었지만 이런 게 모성애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했고 처음에 못마땅해 했던 친정엄마도 아이들을 정말 예뻐해 주셨죠. 사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친정엄마와 아이들의 사이였으나 워낙 심성이 고운 친정엄마였기 때문에 금방 아이들을 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딸이 그저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호의였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정말 잘 알기에 고마웠네요. 우리 혜리랑 혜지 할머니가 용돈도 줘야지. 이렇게 할머니네 왔는데 말이야. 와 할머니 짱. 그럼 자 이걸로 언니랑 문방구 갈래요. 그래 혹시라도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할매한테 얘기해. 다 사줄 테니까. 할머니 부자예요? 그럼 혜지랑 혜리 이렇게 사줄 능력 되는 할미지?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할미한테 얘기해라. 응? 아싸 신난다. 이제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다 있네. 그래 우리 혜지 뒤에 이렇게 다 있지. 엄마 고마워. 이렇게 우리 애들 예뻐해줘서. 뭐 네 딸이면 내 손녀들이 맞지 안 그래? 애들도 계속 보니까 정도 가고 이제는 남의 새끼 안 같다. 그리고 애들이 널 따라주니 고맙기도 하고 나도 이 나이에 손주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손주가 생기니까 좋기도 해. 무엇보다 너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김서방한테 고마워. 엄마 나 진짜 잘 살게. 우리 애들 내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진짜 내 딸들처럼 잘 키울 거고 김서방 내도주 잘할 거야. 그래서 화목하게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그래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 그저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돼. 결혼하고 바로 남편을 사별한 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재혼 후 가슴으로 나온 아이들에게 뭘 먹고 싶냐고 묻는 것도 그리고 애들이 서로 나 없으면 밥 안 먹겠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남편이 보고도 정말 감사해했죠. 당신 없었으면 나 진짜 무너졌을 거야. 우리 애들 이렇게 웃는 거 몇 년 만인지 몰라. 내가 더 잘할게. 우리 더 행복하자. 나야말로 고마워. 사실 나도 무너질 뻔했지만 자기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잖아. 사실 자기 만나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애들 있는 게 더 행복해. 진심으로 애들한테 엄마 이상이고 싶어. 그 정도로 잘할 거고 헌신할 거야. 고맙다.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모자라지. 한참 엄마 손 필요할 때인데 네가 나 대신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우리 애들 본다고 애도 안 낳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냐. 그냥 다 고마워. 앞으로 더 잘할게 은수야. 믿어줘. 명절 때는 다 같이 네 식구가 첫 가족 사진도 찍었는데 그날 첫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진짜 우리 엄마 같아요. 다른 애들 엄마보다 훨씬 예뻐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그 말 하나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캠핑을 다니고 애들 생일마다 케이크를 구우며 풍선을 붙이고 애들 학교 행사 있을 때는 유별난 엄마 행사를 하며 다 참여했어요. 그런 저를 애들은 정말 잘 따르고 좋아했네요. 새엄마 이거 봐요.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와 이건 공주님이 진짜 따로 없다. 이거 공주가 아니라 새엄마예요. 진짜? 고마워. 너무 잘 그렸다. 엄마가 제 눈에는 공주니까 이렇게 공주처럼 그린 거예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애들 마음속에 내가 엄마로 자리 잡고 있구나 싶은 게 목이 참 막힌 날들이 많았어요. 은수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우리 애들이 너한테 얼마나 정이 붙었는지 넌 모를 거야. 아니야, 나도 애들 보면서 힘 진짜 많이 얻어. 위로도 되고. 사실 완전한 가족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 그래,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거야. 남편은 몇 년을 그렇게 저에게 참 다정했네요. 물론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하니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했죠. 하루는 제가 감기 몸살로 쓰러져 있었는데 애들이 손수건에 물을 묻혀 이마에 대주더라고요. 새엄마 아프면 안 돼요. 엄마 대신 우리가 아프고 싶다. 엄마 일어나요. 이 말에 눈물이 어찌나 흘렀는지 행복도 했지만 딸들과 지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은 참 쉽게도 변질되더라고요. 하루는 딸들이 이런 소리를 했죠. 오늘 엄마 오는 거 맞아요? 엄마? 무슨 엄마? 진짜 엄마요.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랑 밥 먹기로 했다고. 응? 아빠가 그랬어? 네. 우리 진짜 엄마가 우리 보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밥 먹기로 했다는데? 야, 너 새엄마한테 말하면 어떡해. 큰애가 작은애를 나무라더라고요. 순간 너무 심장이 떨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친엄마를 볼 권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들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고 며칠에 한 번꼴로 찾아와서 밥 먹고 데려가고 재우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네요. 우연히 만나게 됐어. 애들 그리웠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맡겠어. 그래도 나한테는 얘기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당황스럽게 해. 말하면 당연히 기분 나빠하니까 말 못했지.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애들 엄마니까 이해해야지. 애들이 그래도 엄마를 봐야 하니까. 근데 자기가 이런 거 알면서도 숨긴 게 더 화가 나. 미안해.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애들도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지. 딱히 지 엄마한테 막 정이 있다거나 하진 않을 거야. 한참 자기들 어릴 때 집 나간 거잖아.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는 정말 섭섭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어머 혜리 엄마, 요새 애들 친엄마 만난다며. 우리 애들한테 들었어. 혜리가 그래도 친구들한테는 얘기하나 보더라고. 아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됐어요. 하긴 천륜을 어떻게 끊을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다 말 거야. 애들이 사춘기고 그러면 원래 안 하던 짓도 한다잖아. 혜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 걸 우리도 아는데 혜리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음 쓰여도 그냥 그러려니 해. 네, 그래야죠. 격려 감사해요. 속상했지만 전 늘 혼자 소파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아이들 방 청소를 했어요.
친엄마가 아니니까 내가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해를 하다 보니 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전하시네요. 저 애들이랑 첫눈 보기로 해가지고 잠깐 들렀어요. 애들이 장갑이 없다고 해서 우리 집에 말이죠. 아, 그대로네. 우리 집이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습관이 돼서. 집 나간 남편의 전처는 아이들을 핑계로 집에 들락날락거리기 일쑤였어요. 혹여나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제가 쉽사리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또 아무렇지 않게 전처를 받아주더라고요. 은수야, 뭐 애들이잖아. 엄마 보고 싶을 수 있지. 괜찮지? 그래, 애들은 이해할 수 있지. 근데 당신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이번 주만 3번째야. 애들이 엄마를 그래도 그리워하잖아. 나도 보기 싫어. 근데 어떡하냐? 잠깐씩만 보여주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다고 애들이 친엄마랑 너랑 비교했을 때 널 더 따르지 친엄마를 따르겠어? 네가 한 게 있는데. 애들 그거 아니죠. 그냥 지금은 핏줄이라 땡기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게 더 화가 나. 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 밖에서 만나라고 하든지 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라고 하니? 알겠어. 내가 알아듣게 잘 얘기할게. 너 이해심 많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줘. 쟤도 솔직히 마음 독하게 애들 다 버리고 나갔는데 얼마나 애들이 보고 싶으면 저러겠냐? 자기도 염치가 있는데 이러고 싶진 않을 거야. 순간 벙찌더라고요. 저를 이해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전부인을 두둔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하루는 이런 적도 있었네요. 잠깐 들어가서 애들 기다릴게요. 요즘은 날이 너무 추워서 제가 밖에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혜리야, 혜지야, 엄마 기다리신다. 얼른 준비하고 나와. 어머, 근데 음식 냄새가 좋네요. 칼국수 하셨어요? 하긴 이이가 칼국수 좋아하기도 하죠. 저도 이 사람이랑 살 때 자주 해줬었는데. 여보, 생각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버릇처럼 나도 모르게 실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그래도 말 조심해 주세요. 솔직히 제가 몇 번은 참았지만 지금 전 남편 재혼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현부인도 있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애들 핑계로 전 남편 집에 들락날락하는 게 말이 되나요? 조심 좀 해주세요. 어머, 참나. 무서워서 누가 오겠나. 저도 애들 밖에서 만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딸들이 제가 그렇게 데리러 오길 바라는데 그럼 어쩌나요? 하긴 애를 낳아 봤어야 이 모성애를 알지.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새엄마 왜 그래요? 혜지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지금 화내는 거예요? 둘째 딸아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새엄마 너희들한테도 이렇게 화 잘 내니? 참나, 엄마가 못나서 그런가 보다. 엄마는 그래도 네 아빠랑 사는 사람이니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래야 너희들한테도 잘해주지. 근데 새엄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봐. 됐다, 얼른 나가자. 엄마 이제 밖에서 기다릴게. 아이들이 친엄마 말에 아이들의 눈빛은 저를 달리 보는 눈빛이었고 곧 그 눈빛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혜리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됐어요. 저희 갔다 올게요. 혜지야, 가자. 거봐요. 이게 핏줄은 다르다니까. 당신이 아무리 우리 애들한테 공들여봤자 핏줄을 어떻게 이겨? 참나. 이 말을 하고 나가는 모녀 셋이었어요. 그날은 먹지도 못하는 술을 참 많이도 마셨고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어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 방 청소를 하는데 큰아이 책상 옆에 나무 액자로 된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남편, 전처, 애들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이걸 뽑아서 액자에 맞춰서 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고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당신 왜 울어? 이 사진 뭐야? 당신 애들 엄마랑 사진 찍었어? 애들만 엄마를 만나는 게 아니라 당신까지 같이 합세해서 만나는 거였구나. 대체 내가 뭐야? 이 사진 그냥 둘째가 너무 원해서 찍었던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애 부탁을 거절해? 어떻게 그러냐? 솔직히 이혼한 것도 애들한테는 미안한데 그런 권리 뺏으면 안 되잖아. 권리? 그럼 나랑 왜 결혼했는데? 그렇게 권리 지켜주고 싶으면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집 나가서 욕을 그렇게 할 땐 언제고 이제는 받아들여줘? 은수야, 너 진짜 예민한 것 같아. 애들이 아직은 엄마를 그리워할 때잖아. 좀 네가 이해해줘라. 솔직히 당신은 애 낳아본 적 없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부모 자식과는 진짜 천륜이야. 믿었던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오히려 마음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했고 나 혼자만 감정을 추스리면 되니까 억지로 이 마음을 붙들었어요. 하지만 붙들고 있던 이 마음을 자꾸만 놔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청소 중이었는데 현관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렸고 딱 보니 또 전처가 들렀더라고요. 나 애들한테 케이크 좀 사다 주려고요. 이건 내가 예전에 애들 어릴 때 매번 사다 주던 거라 오랜만에 사주고 싶었어요. 그쵸 여보? 여보도 기억나지? 또 여보? 참 허탈했고 그때는 남편도 있던 터라 제가 청소기를 끄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아 보였죠. 당신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은수야, 또 왜 그래? 지금 저 여자가 당신한테 거실 한복판에서 여보라고 불러도 가만히 있고 지금 내가 이 꼴을 다 봐야 하냐고.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생각 후에 던진 말이 겨우 회피성 멘트를 한번 던지더라고요. 당신 또 왜 그래 예민하게? 예민한 거야? 애들이 아직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 근데 나도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애들 문제라서 내가 결단을 잘 못 내리겠어. 당신은 그럼 아무 결정도 못 내리겠다는 거지? 이 집에 사는 여자가 저 여자니? 나는 그냥 둘 다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전처와 제가 둘 다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는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했어요. 헌신했다고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려고 했고 희생했는데 집 나간 전처와 동일선상에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전처는 씩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며칠이 지났고 남편은 제게 통보하더라고요. 은수야, 왜? 우리 그냥 좀 정리하자.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올 게 맞다 싶었죠. 무슨 말이야. 제대로 얘기해. 애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해. 엄마랑도 지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핏줄 어쩔 수 있냐. 네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건. 애들을 위해서라도 떠나주라.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그동안 애들에게 갈아 넣은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아이들도 옆에 있었는데 오히려 거들었네요. 새엄마, 죄송해요. 친엄마랑 살고 싶어요. 혜리야, 정말이니? 그럼 난 그동안 뭐였어? 그냥 아빠랑 사는 사람. 근데 이제 친엄마가 왔으니까 친엄마랑 살래요. 혜지도 마찬가지야? 나도 새엄마보다는 친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미안해 새엄마. 거봐라, 애들도 이렇게 원하잖아. 네가 모르는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거야. 정말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새엄마만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 가족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했어. 새엄마 미안해요. 근데 나 친엄마랑 살고 싶어요. 미안하다. 애들이란 하나 너한테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지만 이런 게 핏줄이라고 생각해. 그래, 핏줄 좋다 참. 내가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 그럼 앞으로도 당신 핏줄이랑만 살아. 나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시간, 내 정성, 내 사랑까지 다 줬거든. 그래서 후회 없이 깨끗하게 끝내줄게. 그때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은수야,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은. 됐어, 결정했잖아. 정리 잘해줄게. 난 당신만큼 우유부단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걸 정리했어요. 집, 차 등 아이들과 남편에 관한 모든 걸 말이에요. 오히려 남편을 정리하기는 쉬웠지만 어려서부터 내 손길로 키운 아이들을 정리하는 건 사실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어요. 친엄마가 나타나기 전까지 정말 잘 지냈었고 저에게 상처도 많이 줬지만 이러나 저러나 해도 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저보다 친엄마와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었기에 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때를 계기로 저 역시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너 괜찮냐? 네 걱정 때문에 엄마가 잠이 안 와. 어? 엄마, 나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어떻게 괜찮겠어? 엄마도 네 마음 다 알아. 그래도 조금만 힘들어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역시 친정엄마였네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참 뒤 애들 학교에서는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네요. 그래도 하던 일이니 조용히 참석만 하려 했는데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나란히 등장했고 딱 보아하니 남편 전처 그리고 애들이 있었어요. 아주 그림 같더라고요. 전 남편과 가족들이 등장하자 제 주변 엄마들도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참나, 결국엔 저렇게 됐나 보네. 혜리 엄마, 아니지. 혜리 새엄마가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식구들이 하나같이 뻔뻔해? 어디 잘 사나 봐야지. 애들도 지 부모들이랑 똑같아. 그러게나 말이야. 혜리 새엄마 그래도 잘 됐지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지금 뭐 세시시켜가서 늦둥이 하나 낳고 자기 자식한테 헌신하는 게 낫지 않겠어? 오히려 잘된 일이야. 저 가족들이 지들 복을 찬 거지. 참나 너무한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전처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보세요. 여기가 가족인데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혜리 엄마는 엄연히 저 하나라고요. 그리고 저 여자는 애들도 이제 없는 마당에 여기를 왜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당신 우리 남편한테 미련 있어? 아 여보 그만해. 무슨 미련. 그냥 애들 학교에서 하던 게 있으니까 정리하러 온 거겠지. 그만해. 당신 이러니까 저 여자가 당신 한번 보러 오려고 지금 저렇게 학교에 찾아온 거 아니야. 참나 아주 웃기네. 남편의 전처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애써 당당한 척했지만 그동안 제가 애들에게 어떤 새엄마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다들 수군대더라고요. 참, 내 가족도 몰라주던 나의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줘서 뜻깊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나오고 지금 이 타이밍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딱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죠. 은수씨, 이번에 후원 계약 갱신 감사해요. 아이들이 은수씨 덕분에 좋은 교육 받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거고 저 역시 남에게 베풀며 살고 싶었어요. 은수씨 덕분에 진짜 힘든 친구들이 많이 위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건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전 남편이 듣고 있었어요. 은수야, 후원이라니? 아, 모르셨구나. 아이들 학비 후원자예요. 은수씨가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작년부터는 장학금 명목으로도 학교에다 매달 지원해 주셨는데 그 순간 남편 얼굴 색이 바뀌었어요. 옆에 있던 전처마저도 움찔하더라고요. 아, 드릴 말씀은요. 앞으로는 지원 끊으려고요. 여기 해제 해리만 말이죠. 제가 핏줄도 아닌데 괜히 나섰거든요. 부모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후원자 목록에서 해지양과 혜리양 이름은 빼도록 하죠.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후원이라니. 그리고 네가 후원할 돈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내가 너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라뇨. 우리 이제 깨끗이 끝난 사이고 다시는 안 볼 사이인데 예의 좀 지켜주시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내 가족 행복해 보이는데 저 같은 불청객한테 말 걸 시간에 당신 와이프 기분이나 달래주세요. 하 참나. 당신 말 다 했어? 전 남편의 와이프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눈이 동그래졌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만 키우고 살았던 제가 남들 후원까지 하고 있다는 재래과였다는 것이 밝혀지자 둘 다 표정이 가관이었고 잘 오랜만에 보던 딸들 또한 표정이 얼음장이 되었네요. 얼마나 통쾌하든지 속이 시원했어요. 그 와중에 큰딸은 저에게 인사라도 하겠다며 다가왔지만 큰딸과 작은딸을 모른 척하고 뒤돌아왔어요. 너희 어디 가니? 니네 엄마 나인데. 아 잠깐만 새엄마한테 인사를 해야지. 네 엄마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시끄러워. 당신이 무슨 애들 엄마라고. 뭐?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제가 뒤돌아가면서도 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웃기던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본 것 같았죠. 저 여자가 뭐 후원이라도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달리 보여? 당신 그 여자 말고 날 선택한 거 잊지 마. 아, 그만 좀 해. 무슨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보려는 거지. 전 남편과 전처는 그렇게 투닥투닥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염치도 없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은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닥쳐, 연락하지 마. 이 번호 내일부터 해지될 거고 앞으로는 볼 일도 없을 거니까. 난 이제 가족 아닌 사람한테는 시간 안 써.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한 사실은 남편이랑 결혼 전이었어요. 우리 회사 이제 일반 사원들도 지분 투자 받는다고 하더라. 자기도 한번 해봐. 에이, 저는 그런 거는 워낙 감이 없어서. 그래도 대표가 자기 동기잖아. 선임의 말에 혹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인생 처음으로 투자라는 걸 해봤네요. 괜히 투자를 해서 처음엔 손실도 많았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투자해서. 나 혼자 할 걸 그랬다. 괜찮아요. 뭐 선배 감인데 나중에 좋은 일 있겠죠. 그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게 작년에 갑자기 대박을 쳤죠. 어렵게 자란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매월 월급날만 기다리고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정말 꿈만 같았고 믿기지가 않는 소식이었어요. M&A 되면서 지분이 정리가 되었고 계좌에 정말 제가 난생 처음 보던 수억 원이 꽂히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 사실은 굳이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돈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남편한테 손 벌리지 않고 애들을 교육시키기도 했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후원도 하였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 사업도 휘청하고 위태위태했던 따라 애들을 건사할 생각도 못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 애들 내 힘으로 모든 걸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을 해달라는 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었네요.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당연히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그리고 그럴 가치도 없어졌다는 걸 알았고요.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자 남편은 정말 제가 알았던 사람이 맞나 싶게 딴 사람이 되었네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은수 너랑 헤어지고 나니까 정말 하나도 안 행복하다. 애들도 너 보고 싶대. 그러니까 마음 좀 돌려주라. 갑자기 수억 부자라고 하니까 그래? 왜? 전 와이프한테 상처 못 주겠다면서. 그러니까 그냥 전 와이프랑 다시 살아. 내가 어떻게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때는 애들이 그냥 엄마를 찾으니까 나 역시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잖아. 아니 모르겠어. 당신은 내 남편이었던 적이 있었어? 난 솔직히 당신 애들 키우고 당신 내조하면서 너무 열정을 다해 쏟아부었더니 후회도 미련도 없어. 오히려 후원해. 그러니까 나 찾지 마. 애들도 그렇게 친엄마 노래 불렀으니 친엄마랑 잘해보라고 해. 애들이 사춘기였잖아. 이해해주면 안 될까? 둘째가 너만 찾아 밤마다. 왜 친엄마가 옆에 있는데 나를 찾을까? 이해가 안 돼. 애들도 알 건 알아야지.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말이야. 당신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우리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안 불쌍해. 난 내가 그냥 불쌍해. 왜 이렇게 헌신했나 싶고 애들한테 뭘 바래서 그랬을까 싶어.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한 마당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줘.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전 직장 동료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거래처 대표였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쪽박 찼대. 아니 전처가 엄청난 빚쟁이였대더라. 그래서 애들 찾고 전 남편 찾아온 거야. 겉도 모르고 애들 위한답시고 전처랑 재결합하고 그랬으니 어쩌겠어? 회사도 위태위태했었는데 전 와이프가 흥청망청 생활비 쓰고 본인 빚 갚아대고 또 애들은 얼마나 방치했는지 말도 못하더래. 그래요? 참 웃기네요. 은수 씨는 이혼 잘한 거야 정말. 그러게요. 참 놀랍네요. 게다가 애들한테 잘하면 뭐 이해라도 하겠는데
매일 애들은 라면 먹고 주말에는 그렇게 어딜 싸돌아다니는지 연락 두절해. 하여튼 개차반이란다. 근데 어쩌겠어. 애들 엄마고 이제 달리 방도가 없는데 벌 받은 거지. 너 같은 여자를 놓치다니. 참나. 남편의 전처는 모든 걸 숨기고 남편에게 다시 접근을 한 것이었네요. 너 그럼 내가 준 생활비로 여태까지 애들한테 한 푼도 안 쓰고 네 빚 갚았다는 거야? 카드 돌려막느라 힘든데 그럼 어떡해?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줘. 이해? 네가 그러고도 애들 친엄마야? 나는 너 때문에 은수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래? 뻔히 내 사정 알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 아니, 당신도 애들이랑 이렇게 넷이 사니까 좋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그건 네가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지. 이렇게 빚쟁이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너 나 돈 없다고 집 나갔잖아. 근데 이제 사업 좀 커지려고 하니까 돌아온 거 아니야?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아니었냐고. 애들 핑계 좀 그만 대. 맞아. 뭘 내가 키웠어야 정이 있지. 당신도 알잖아. 나 이기적인 사람인 거. 난 그래도 당신이 다 알고 받아준 줄 알았는데? 그냥 빚은 당신이 도의적 책임으로 갚아준다고 생각해. 그래도 애들한테 친엄마가 있잖아. 뭐? 너 진짜 뻔뻔하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널 왜 받아줘야 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나도 당신 사업 좀 잘 된다고 해서 들어온 건데 그게 아니라면 아쉬울 거 없어. 생활비를 많이 주기라나 아니면 나한테 선물을 잘해주기라나. 여전히 시궁창처럼 사는 거 그대로더라. 당신이 나가라고 하면 나야말로 땡큐다 이거야. 애들은 무슨 죄니? 이 집에 태어난 게 죄지. 그리고 쟤네 비위 맞추는 것도 힘들었어. 무슨 애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은지. 당신 딸들이니까 알아서 해. 진짜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뭘 어쩔 건데? 하여튼 당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답답한 거는 매한가지라니까. 좀 변한 줄 알았는데 그대로고. 애들도 머리통이 커서 얼마나 말대꾸라는지 나도 당신이 나가라고 하면 땡큐야.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날 찾지 마. 그렇게 전 남편은 전 와이프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속아서 재결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죠. 둘째 본인 친엄마만을 생각했던 아이들은 또다시 엄마를 잃게 되었네요.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애원했던 이유도 본인이 망해서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다시 뒤돌아보지 마 이거사. 엄마 진짜 속상하니까. 응 엄마. 나 이제 정말 많은 걸 깨달았고 이제 날 위해서만 살 거야. 나 정말 힘들었을 때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나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알겠거든. 그래 너무 다행이다. 우리 딸 힘들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해서 다행이야. 친정엄마는 제 이혼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기에 저에게 늘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 남편은 제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뻔질나게 찾아오기 시작했죠. 또 왜 왔니? 나 결국 끝냈어. 전처랑 애들 방치하고 매일이 돈돈하는 거. 진짜 못 살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애들도 너 많이 기다려. 새엄마 보고 싶다고. 애들을 위해서. 어? 애들 핑계 대지 마. 결국 그때 당신은 전철을 선택한 거지. 내가 참 몰랐어. 끼리끼리 만났던 건데. 그 여자 나무랄 게 없어. 당신도 그 여자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핏줄 참 무섭긴 하지. 당신 딸들도 어쩜 당신이랑 닮았는지. 내가 아무리 좋은 색으로 덮으려 해도 덮어지지 않는 거 보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족 핏줄끼리 잘 살아보셔. 괜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미안해 정말. 내가 너한테 상처만 줬어. 그래. 미안한 마음 가지고 평생 살아. 그냥 나한테 돌아오라 어쩌라 하지 말고. 그 마음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할 순 없으니. 정말 어떻게 안 될까? 나 진짜 변할 거고 은순이가 하라는 거 다 할게. 나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절실히 깨달았어. 그래? 근데 사람은 안 변하더라. 변하면 죽는데. 그게 인간이래.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그런 채로 살아. 안 믿으니까.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본인이 통하지 않자 애들까지 보냈더라고요. 새엄마 죄송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혜리야, 너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사리 분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니? 그리고 엄마라고 하지 마. 네 엄마 있잖아. 아니요, 제가 몰랐어요. 새엄마가 저희를 이렇게 진심으로 아껴주는데 괜히 친엄마랍시고 너무 어리석었어. 그래, 그런 마음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혜리야, 그때의 네 선택 책임을 져야지. 아줌마는 이제 더 이상 너랑 혜지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미련도 없어. 엄마 어떻게 그래요. 우리 진짜 좋았는데. 그 좋은 시간 너희랑 아빠가 무너뜨렸잖아. 이제 와서 소용없어 혜리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찾아오지 마. 엄마, 혜지가 엄마만 찾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전 그래도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큰딸아이의 말에 저희 엄마가 뒤에서 쫓아 나오시더라고요. 니네 아빠한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치사하게 니네 보내서 애 마음 돌릴 생각 말라고. 니네도 나이가 이제 중학생이면 어느 정도 알 건 알지 않니? 내 딸 그렇게는 이제 못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 할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 같은 소리. 얼어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썩 꺼져. 내 입에서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어쩜 애들이 이렇게 영악해? 지 친엄마 찾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일같이 우리 딸 원망을 하더니만 네 친엄마 또 도망가니까 이제서야 찾냐? 고양 것들. 엄마 그만해. 엄마가 힘 뺄 필요도 없어요. 혜리야, 다신 찾아오지 마. 그래도 이 정도만 하는 거야. 너 그때 알 거 다 아는 나이였잖아. 그래 친엄마랑 살 수 있는 거 고민됐겠지. 근데 네가 나를 정말 엄마로 생각했다면 네 친엄마 치마폭에 휩싸여서 그럴 게 아니라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예의를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됐어. 더 이상 말 안 할게. 너희한테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냥 잘 지내고 네 아빠랑 네 친엄마 뭐 이혼하네 마네 하지만 그래도 네 엄마 아빠니까 참고 살아. 핏줄이잖니? 엄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몇 년을 가족같이 살았는데. 몇 년을 가족같이 산 나한테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나 정말 많이 울었다? 아마 내가 운 거는 알았지. 그래도 모른 척 했었고. 그래, 어려서 그랬다 쳐.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야. 아빠랑 우리가 진짜 잘할게요. 네? 아니, 이제 그럴 일은 없어. 가족의 신뢰가 무너졌고 내가 돈이 없었다면 넌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그 핏줄이 어디 가겠니? 네 엄마 믿겠지만 너희 꼭 너희 엄마 닮았어. 그럼 돌아가라. 저와 엄마의 말에 딸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네요.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상처를 너무 받았기에 사실 미안한 마음보다는 후련한 마음이 컸어요. 애들을 위해 떠나달라 했던 남편에게 정말 큰 참교육을 했다고 생각했네요. 전 그리고 모든 걸 잊고 미국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학창시절 친구도 있던 터라 머리도 많이 식혔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업 투자를 공부하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안목이 좋아서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하는 족족 성과를 내고 있죠. 최근에는 투자 강의까지 하게 되었는데 참 인생이 재밌다고 생각되는 요즘이에요. 희노애락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딱 지금처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네요. 제 마지막 기억이 좋았던 일들만 떠올리는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여러분들의 삶도 늘 기쁜 나날들도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